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은 송정님 작가의 다정함이 담긴 신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언제 올지 모를 희망 말고 지금 행복했으면.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4월 15일 출간되었으니 따끈따끈한 신간이지요. 삶을 향한 송정님 작가의 포근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글을 사랑했던 저자가 자신이 위로받았던 헤세의 조언들을 이 책에 옮겨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렬하고 따스하지만 냉철하며 짧지만 지혜로운 헤세의 글을 통해 저자 자신이 그러했듯 독자들 또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무엇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헤르만 헤세의 문장들과 더불어 송정님 작가의 포근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꼭 뭐가 안 돼도 괜찮아. 온 힘을 다해 당신에게 맞는 삶의 형태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의무를 소홀히 할지라도 말입니다. 의무를 신성시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위해 투쟁할 용기가 부족할 때 생겨납니다. 헤르만 헤세, 루이제 린저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현대인이 겪는 여러 마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노이로제를 가리켜 슈드비 컴플렉스라고 한다. 반드시 무엇이어야만 한다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이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것이다. 이런 슈드비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규제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생겨나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란다. 이런 슈드비를 자신뿐 아니라 남을 대할 때에도 적용시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선입견이 쌓여간다. 직업이 저러니 그럴 거야. 외모가 저러니 그럴 거야. 학력이 저러니 그럴 거야. 태생이 저러니 그럴 거야. 이런 선입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가치관의 오류를 가져온다. 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간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망의 노예, 결혼 생활의 노예, 사랑의 노예, 체중계의 노예, 금방 포기하게 될 무수한 결심들의 노예. 파울로 코엘료가 했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간다. 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걱정한다. 저 사람은 왜 날 미워할까? 저 사람은 왜 날 존중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날 인정하지 않을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타인 때문에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다. 또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늘 걱정한다. 난 왜 운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난 왜 기쁜 일이 없을까? 그렇게 불운의 방향 쪽으로 생각의 나침반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게 왔던 수많은 행운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내게 올 행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나답게 사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자유는 책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책임,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질 책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이름이다. 만약 체중계에 올라서며 세상이 만든 기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나는 체중계의 노예다. 나 자신이 만든 기준 때문에 긴장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주는 긴장감일 것이다. 일과 사랑, 그 모든 것에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잣대에 맞춰 산다는 것은 삶의 노예가 되는 일이다. 남자라고 꼭 그래야 하나?
여자라고 꼭 그래야 하나?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래야 하나? 학력이 이렇다고 꼭 그래야 하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꼭 그래야 하나? 이런저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이 세우고 만든 기준에 의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며 불행해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타인에게 묻는 일은 의미 없다. 나는 내가 잘 안다. 내 안에 내 담당 코치가 있다. 나에게 묻고 나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면 된다. 타인에게 내 꿈을 기대는 것도 부질없다. 스스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면 된다. 나답게, 그저 꿋꿋이, 그러나 당당하게. 가자, 가보는 거다. 알에서 나와 날개를 저어봐.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 중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처음 느낀 건 대학 때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 서울로 갔다. 집이 그리웠던 나는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향했다. 유년기에 익숙한 발자국들이 새겨져 있고 사랑받은 순간들이 화석처럼 스며있는 집은 더없이 아늑한 골짜기였다. 그 안에서 나는 모자랄 것 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고 나는 다시 분리의 순간을 맞닥뜨려야 했다. 서울로 떠나오는 발걸음마다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면서 나는 그 고통이 성숙이라는 것을, 날개를 퍼덕여 미지의 세계를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그것이 인생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터득해 갔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 하나는 갈릴리해, 또 하나는 사해다. 갈릴리해에는 초록빛 물보라가 방파제를 수놓고 어부들이 바다 옆에 집을 짓고 새들이 둥지를 튼다. 그곳의 모든 생명은 다 행복하다. 그러나 사해에는 물고기도 새들의 노래도 없다. 똑같은 요단강이 흘러들지만 한 바다는 살아있고 한 바다는 죽어있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 갈릴리해는 요단강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가두지 않고 다시 흘려보낸다. 하지만 사해는 강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낼 줄 모른다. 그래서 죽은 바다다. 팔레스타인에 두 종류의 바다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머물러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 나는 갈릴리해일까 사해일까? 고여 있다는 것은 알 속에 갇혀 있다는 것. 나는 머무르지 않고 내가 갇힌 세계를 자꾸 찢어내고 싶다. 미지의 공간으로 날아가기를 시도하고 싶다. 안온한 세상을 깨고 나와 마침내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야 한다. 다른 세상에 도착한 나는 또다시 아주 작은 날개를 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으면 또 어떤가? 중요한 건 새로운 날개라는 것이다. 작지만 새로운 날개를 잡고 퍼덕여 보는 것이다.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알을 깨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 알을 깨지 않고 알 속에서 안온함만 추구한다면 더는 나아갈 수 없다. 진정한 성년에 이른다는 것은 어쩌면 나를 감싼 수많은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오는 숱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최근에 웹소설 연재를 마쳤다. 처음 시도해 본 일이었다.
손목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지만 기분은 좋았다. 도전했다는 자체만으로. 주변에서는 왜 자꾸 뭔가를 시도하느냐고 타박하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이미 다 성장했고 성숙했다고 여겨버리면 살아갈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내 성장판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미성년이다. 나의 신분은 죽는 순간까지 인생학교의 학생이다. 지금까지 안 해본 운동 도전, 재즈 댄스 하다가 스텝 엉킴, 새로운 악기 배우기 도전, 기타 치다 삑사리가 남,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새로운 것 도전, 판타지 로맨스에 도전하다 머리에 쥐남. 그러나 뭐 어때?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도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라고 하지 않던가. 스텝이 엉키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를 둘러싼 알껍데기를 깨보는 거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만 탓하지 말고 그 세상 속에 뛰어들어 보는 거다. 생명은 고여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은 늘 자라는 속성이 있다. 자라지 않으면 시들고 시들면 생명이 다한다. 그러므로 나는 알을 깨고 나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오늘도 할 것이니까 내일도. 변화는 팔딱거리는 심장의 알리바이, 살아있음의 필수 조건이다. 나는 살아있다. 고로 변화한다.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삶이란 사랑을 통해서만 의미를 얻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할수록 삶은 그만큼 의미 있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 내게 손을 내밀다 중에서 집 앞 골목 어귀에 과채 노점상이 하나 있다. 60대로 보이는 남매가 운영하는 곳인데 누나는 빠릿빠릿 일을 잘하고 남동생은 느리지만 인상이 선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들이라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매번 인사를 나눈다. 언니와 나의 집은 과채 노점상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네 극장에 영화 보러 가거나 서점에 책 보러 갈 때, 산책 갈 때에도 언니와 만나는 곳은 언제나 그 앞이다. 그날도 그곳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채 노점상의 누나가 보이지 않았다. 혼자 장사하는 남동생에게 질문하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길을 건너다가 넘어져서 갈비뼈를 다쳤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쾌유를 빈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반백의 노부인이 지나가다가 나와 같은 질문을 했다. 오늘은 왜 혼자 나왔어요? 남동생은 나에게 들려준 것과 같은 말을 전했다. 사정을 알게 된 노부인은 몹시 안타까워하더니 남동생에게 말했다. 누나에게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요. 남동생은 누나에게 전화했고 수화기를 건네받은 노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가끔 채소 사는 사람이에요. 많이 다쳐서 어떡해요. 푹 쉬라는 계시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쉬어요. 그리고 내가 동생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드리고 갈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혹시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었는지 노부인은 말을 덧붙였다. 알아요. 나보다 더 돈 많으신 거. 잘 알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마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 쉬고 어서 나으세요. 통화를 마친 노부인은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누나한테 전해줘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뭐 사러 와도 내가 줬다는 그런 얘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만났을 때 채소값을 깎아주는 상황이 생길까봐 미리 배려하는 노부인의 마음이 느껴졌다.
언니를 기다리는 잠시 동안 좋은 글귀로 가득 찬 책 몇 권을 읽은 느낌이었다. 나는 평범한 인상을 가진 그 노부인의 뒷모습을 영웅을 바라보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먼저 와 있었구나. 내가 3분 늦었네. 근데 지금 뭐 봐? 언니,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언니가 늦게 나왔나 봐. 언니의 발랄한 목소리에 답하면서도 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 노부인이 내딛는 걸음마다 꽃이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꽃은 피기 전에 미리 예보도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울지 예상할 수도 있지만 선한 사람에게서 받는 감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라서 귀해서 더 기쁘다. 언제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 물질로 인한 기쁨은 조용히 속으로 웃지만 사람이 주는 기쁨의 웃음은 담벼락을 넘는다. 꽃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은 사람의 향기다. 요정에게서 선물을 받은 사람. 행복은 이성이나 도덕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마법과 같은 것이다. 소박하게 행복한 사람은 요정에게서 선물을 받은 사람, 신의 가호를 받은 사람이다.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희 중에서 행복하니?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내 인생에 행복한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한 템포 쉬고 돌아오는 대답들은 거의 부정적이고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 언젠가 행복이라는 TV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리포터가 질문했다. 행복한가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 왜 불행한데요? 그 질문의 답에는 경쟁에 치여 사는 슬픔이 투영돼 있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의사가 되어 병원을 개원한 사람은 건너편 건물에 큰 병원이 들어서자 긴장했다. 누구나 꿈꾸는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보다 유능한 신입사원이 들어오자 긴장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 비교하는 아내 때문에 상대적 빈곤을 느꼈다. 어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기대가 너무 커서 미워했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무거워서 등을 돌렸다. 그때 행복하게 웃는 한 사람이 등장했다. 그의 직업은 청소부였다. 그는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다. 아내도 일찍 일어나 그를 배웅했다. 부부는 서로의 뺨에 뽀뽀를 하며 우리 아내 예쁘다, 우리 남편 멋지다를 연발했다. 세상 잣대로 보면 예쁠 것도 잘난 것도 없는 그들이지만 부부의 눈에는 서로가 참 예쁘고 참 멋진 듯 했다. 어둑한 새벽거리의 적막을 뚫고 청소차가 나타났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남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사는 게 고맙고 행복하니 새벽도 고맙고 행복하고 일이 고맙고 행복하니 쓰레기도 고맙고 행복하고 그 남자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쳐났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도 감사할 일 투성이다. 번듯한 외모, 타고난 건강, 단란한 가족까지. 그러나 행복이 아닌 불행을 발견하는 이들이 더 많다. 남들은 다 이루었는데 나는 이룬 게 없다고.
남들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너무 가진 게 없다고. 남들은 운이 좋은데 나는 운이 나쁘다고 불평했고 불행해했다.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다. 값비싼 찬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아직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말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한다. 불만 채널을 감사 채널로 돌리고 내 마음의 주파수를 감사함으로 고정시켜 놓는 일. 어쩌면 이것이 어둑한 그늘의 삶을 태양의 삶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이 아닐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곁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일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어는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신은 인간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오히려 가장 가까운 마음속에 행복을 꽁꽁 숨겨뒀다고 한다. 마음속에 숨겨진 행복은 누가 대신 꺼내줄 수도 없다. 내 마음속 사정은 나만 알 수 있으니까. 난 이래서 행복해 하는 것들. 내가 느끼는 행복의 요소를 하나하나 꼽아보자.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꼽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것들.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좋은 노래 한 곡을 새롭게 알게 됐어.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보면 10손가락이 금세 모두 접힌다.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내 어깨가 한껏 솟는다. 보일 듯 보이지 않고 닿을 듯 닿지 않는 행복은 우리를 애태운다. 파랑새를 찾아 떠도는 아이처럼 우리는 행복 속에 있으면서 행복을 찾아 헤맨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덜 슬프길 바란다면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말 대신 난 행복해요 라고 말해보기를. 행복이라는 이 다정한 연인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니 명심할 것은 한 가지뿐이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 사랑이 내 것이 되듯 행복을 느끼는 순간 행복은 내 것이 된다. 나만의 행복을 찾는 일은 그래서 아주 어렵지도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늘 하루 지금 가장 행복할 권리. 내일의 불안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에 권리를 주세요. 헤르만 헤세, 마들론 베머에게 보낸 편지. 우리는 흔히 이런 약속의 말을 하곤 한다. 나중에 잘해줄게. 안정되면 효도할게요. 성공하면 호강시켜줄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그 사람이 내 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내 약속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 사람에게 새겨졌을 깊은 상처가 내 마음에도 남는다. 다시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세월이라는 과속버스에 올라타 있고 결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 이런 존재의 본 모습을 망각한 채 알 수 없는 다음과 미래를 기약한다. 언제 올지 모를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마음으로 최대한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와 나의 인생을 함께 여행하는 사람에 대한 작은 예의가 아닐까. 가시돋친 말을 건네기 전에 그 사람의 상처를 먼저 발견하는 것. 힘든 사람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것. 빈 어깨 위에 스웨터를 둘러주는 것. 크게 한번 웃게 하는 것. 그의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려주는 것. 이런 일들은 꼭 성공한 후에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된 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해도 되는 일들이다. 나 역시 훗날로 미루다가 후회로 가슴치는 일이 있었다. 꼭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 선생님이 계셔서 나중에 찾아뵈야지 생각하다가 시간이 자꾸 흘렀다. 겨우 시간을 내서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축하한다는 말. 이런 마음의 표현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과제가 아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실천사항이다. 모든 시간 중에서 우리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미래는 더더욱 알 수도 없고 손 써볼 수도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 나는 혹시 과거에 얽매여 즐거움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나는 내 곁의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까? 과거에 연연하며 현재를 볼 수 없다면 곁에 있는 사람과 미래를 꿈꿀 수 없다.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를 만남을 꿈꾸느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잊는다면 이미 가졌던 행복도 어느새 멀리 날아가고 만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잘 나갔는데, 언제나 과거의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있다. 내년에는 이런 일, 10년 후에는 저런 일, 미래 계획만 세우며 앞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과거의 영광, 미래의 환상만 꿈꾸는 일은 현재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내 인생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바로 이 순간에 만나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 순간에 하는 일이다.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든지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도 좋다. 지금 어떤 일과 마주치고 있든지 그 일에 온 힘을 집중해도 좋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 이 세 가지라고 한다. 많이 웃을 걸, 많이 베풀 걸, 많이 사랑할 걸. 청춘이 지난 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이 세 가지라고 한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더 많이 다닐 걸, 더 낭만적으로 살 걸. 길지 않은 인생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아끼고 사는 건 아닐까? 우리 다리를 아껴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고, 우리 입을 아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 우리 몸을 아껴서 더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아껴서 사랑에 주저하는 건 아닐까? 내가 살아있는 지금 뜨겁게 일하고, 내가 살아있는 지금 가고 싶은 그곳에 가고, 내가 살아있는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행복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사제였습니다.